우리가 가구제작 기능사 필기 준비를 하면서 기출 문제를 얻어서 그 정답을 전부 외우기만 하면 뭐 그 준비는 뭐 그렇게 해서 합격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 공부하시면서 가장 큰 에러가 이제 뭐 용어가 익숙하지 않다, 뭐 이제 그런 것도 이제 문제지만 문제가 이상하다, 라고 느껴지는 그런 문제들이 좀 있고, 또 정답에 대한 의심이 드는 경우가 진행하면서 굉장히 좀 어려운 그런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제 큰 대세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다라고 보고, 그런 것들은 그냥 과감하게 넘어가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진행하면서도 그런 문제들이 나올 텐데 같이 고민하는 시간은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31번. 목재의 팽창 수축률이 어느 함수일 때를 기준으로 하는가 하는 문제예요. 이것은 15%입니다. 필기를 합격하시고 이제 실기 시험을 보실 텐데 그때 지급 재료에 함수율이 표기가 되어 있어요. 그때 이제 15%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목재나 이런 것들의 그 함수율이 15%로 고정되는 것들은 아니고요. 국가 자격 시험 중에 거푸집 기능사 뭐 이런 경우에 해당되는 지급 재료의 함수율은 15%가 아닙니다. 그것보다 좀 높은 한 17% 정도의 재료를 지급하기도 하니까 기준이 되는 함수율은 15%이고 그 함수율은 재료에 따라서 좀 틀린다. 어떤 것들은 좀 더 건조가 잘 된 그런 재료를 요구하는 그런 항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억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32번. 활엽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결국은 이제 어느 나무가 침엽수냐라고 하는 문제인데요. 이것들은 뭐 네이버나 이런 쪽에서 각각의 나무들을 한번 쳐보시고 잎새 모양이 어떻게 됐는지를 한번 시간이 되실 때 확인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잣나무의 그 잎은 소나무처럼 뾰족뾰족합니다. 침엽수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정답은 잣나무입니다. 33번. 알루미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좀 어려운 문제일 수 있을 것 같아요. 1번 지붕 재료로 적당하다. 알루미늄을 지붕으로 쓴 경우를 잘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 잘 모르겠고, 4번 천장 재료로도 이용이 된다. 알루미늄 천장도 본 기억이 없어요. 상당히 좀 어려운데 일단은 정답은 알카리에 강하다입니다. 알카리에 강하다는 뜻은 알카리와 반응하지 않는다 라고 이해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런 알카리에 반응을 하냐 안 하냐가 이제 가장 파악해야 될 핵심이고, 알루미늄은 알카리와 반응을 합니다. 반응을 해서 수소를 발생을 하고 알루민산이라고 하는 염이 됩니다. 그래서 알카리에 강하다라고 하는 것은 틀린 게 되겠죠. 그리고 3번에 열 팽창률이 크다. 이것도 상당히 비교적으로 어떤 것과 비교해서 열 팽창률이 크다. 든지 이제 이런 기준이 있어야지 될 것 같아요. 그냥 단순히 알루미늄이 열 팽창률이 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 그래서 이제 알루미늄의 열 팽창 계수를 보면 23.8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철이 12.2고 유리가 8.1%예요. 그러니까 8.21이에요. 계수니까 이제 퍼센트가 아니라. 그래서
그 철이나 뭐 유리 이런 것과 비교했을 때도 알루미늄은 열 팽창률이 크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붕 재료나 이 천장 재료로 그 이용이 된 거를 저 개인적으로는 본 적이 없어서 이게 어떤가 봤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인 경우에 외장 패널이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그걸 좀 연상을 하시고 알루미늄이 뭐 지붕이나 천장 재료로도 쓰인다라고 그렇게 알고 정답은 알칼리에 강하다가 설명으로 틀린 것이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34번 목재를 건조하는 목적과 거리가 먼 것은 부재의 수축이나 변형을 방지한다. 아름다운 무늬목을 얻기 위함이다. 그 무늬목을 특별히 얻기 위해서 건조하는 것은 아니죠. 그리고 이제 부식을 방지한다. 이제 그 목재에서의 부식이 나무가 썩는 거를 말합니다. 건조된 목재는 잘 썩지 않겠죠. 그리고 건조가 잘 된 목재는 내구성도 높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물기가 빠지면 중량이 감소하고 가공, 취급, 운반이 용이하겠죠. 35번 목재에서 수지 이동이나 저장을 하는 곳으로 나무의 줄기 방향과 줄기 직각 방향으로 나타나는 것은 당연히 이제 그 나무의 줄기 방향으로 되어 있는 거는 섬유나 물관이고요. 그러니까 물이 뿌리서부터 이제 이파리까지 가야지 되기 때문에 줄기 방향입니다. 두 가지는 이제 당연히 아니고, 줄기의 직각 방향으로 있는 게 수선과 수지관, 이 두 가지는 그 줄기의 직각 방향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유사한 문제들이 있는데, 그러면 이제 수선과 수지관을 구분할 수 있는 그 차이점에 대해서 좀 한번 살펴보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수선은 물관과 유사한 구조입니다. 그래서 그 수직 방향으로는 물관이 있고 줄기 직각 방향으로는 수선이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주로 활엽소에 나타난답니다. 그리고 수지관은 수지가 이동하고 저장되는 그러한 그 경로고요. 줄기 방향과 직각 방향이 존재하고 줄기 방향으로도 존재하는 게 수선과의 차이점이랍니다. 문제에서 이제 줄기 방향과 줄기 직각 방향으로 나타나는 것은 이라고 그 질문을 했기 때문에 수선이 아니라 수지관을 선택해야 맞습니다. 36번 나사못에 대한 설명으로, 나사못 받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일반 못으로 접합이 어려운 경우에 쓰인다. 그렇겠죠. 그리고 분해할 필요가 있을 때 쓰인다. 나사못이면 분해 재조립이 가능하겠죠. 3번 부재를 튼튼히 접합할 경우에 쓰인다. 나사못은 일반 못보다 접합했을 경우에 좀 더 튼튼합니다. 4번 MDF나 마구리 접합에 주로 쓰인다. 요게 정답이 되겠고요. 틀린 말입니다. 이제 그 마구리 접합이 뭘 말하는지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마루나 이런 쪽에 이제 쪽매로 그 마루 이음을 한다든지 아니면 같은 어떤 이음을 한다든지 하는 걸 이제 마구리 접합이라고 하는 건지, 그 의도는 제가 이제 정확히 요 문구만 보고는 모르겠어요. 일반적인 접합은 마구리면과 편재의 그 밑면이 이제 못받기에 주로 쓰이는데, 마구리면 접합이라는 걸 잘 이해는 잘 못하겠어요. 그런데 이제 MDF인 경우는 명백히 이제 MDF에도 나사못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주위에서 박지 않고 한번 헛돌면은 이 못이 계속 헛돌면서 박히지 않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MDF에는 나사못 박기가 적합하지 않다.
쓴다고 할 때도 이제 주의를 해야 된다라고 해서 이것을 정답으로 하겠습니다. 37번. 목재를 마름질할 때의 주의사항으로 틀린 것은 1번 짧은 부재를 먼저 마름질하고 긴 부재나 중요한 부재는 나중에 마름질한다. 이 틀렸습니다. 중요한 부재를 먼저 마름질을 해야죠. 그리고 이제 어떤 나무라는 건 긴 것을 짧게는 할 수 있어도 한번 짧게 된 거를 길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게 이제 이음인데, 그게 이제 목적이 아니고, 그래서 중요한 부재는 먼저 마름질하고, 짧은 것과 긴 것 중에서는 긴 것을 먼저 마름질한다가 맞는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이 틀린 답이 되겠고요. 2번 쓸 부분과 쓰지 않을 부분을 구별하고 패먹이 적게 나오도록 한다. 상식적으로 맞죠. 전체적으로 필요한 길이만큼 절단한 다음 세부 치수에 따라 분할한다. 이것도 맞는 얘기고요. 4번 같은 모양을 많이 마름질할 때는 마분지 혹은 합판으로 본을 만들어 마름질한다. 이게 같은 동작을 반복할 때는 우리가 지그를 만들어서 사용을 합니다. 그것과 같은 개념으로 마름질 할 때도 본을 만들어서 이렇게 마름질을 하면 효율적이겠죠. 38번 가구 제작 시 접합부가 요구하는 성질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38번의 문제고요. 1번 일정한 강도 이상이 유지가 되어야 한다. 그래야 되겠죠. 접합부가 적절한 강성을 지녀야 한다. 적절한 강성을 지녀야죠. 3번 어떤 힘에 대한 변이차가 커야 한다. 여기서 이제 용어를 변이차라는 말을 썼어요. 변이차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그 벡터량, 그러니까 힘과 방향성을 가진 그 벡터량인 경우에 처음에 그러니까 나중 위치와 처음 출발했던 위치의 차이, 크기와 방향을 가지면서 그거에 대한 변화량, 그거를 이제 변이라고 하는데 힘에 대한 변이차가 커야 된다. 크면 좋을 게 없겠죠. 안정적으로 그 변화가 적어야지 되기 때문에 3번이 틀린 답입니다. 가능한 미관이 좋아야 된다. 상식적으로 당연히 맞는 말이고요. 39번 장부기계 사용 시 사고 방지 대책으로 틀린 것은 우리가 이제 목공용 기계들이 종류가 많은데요. 그 장부기계라 함은 장부를 가공하기 위한 기계가 되겠죠. 그래서 이 장부기계는 저 개인적으로 사용을 못 해봤고요. 이게 많지도 않습니다. 다만 이제 장부 기계, 장부는 가끌기로 장부를 만들 수도 있고, 다른 CNC 장비를 이용을 해서 장부를 팔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마도, 이 문제에서 장부 기계라고 하는 건 특별히 장부기라는, 그 기계를 지칭하면서 낸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직접 사용을 안 해봐서 그것도 쉬운 문제는 아닌데, 요거는 이제 한번 그냥 다 문항들을 살펴보시죠. 부재를 정반면과 기준자 사이에 밀착되도록 수평 바이스와 수직 바이스로 단단히 고정한다. 그럴 것 같아요. 정반면에 일단은 그 고정이 잘 돼야 되니까. 2번 송재를 할 때 천천히 밀고 당길 때는 빨리 당겨준다. 이런 형태의 밀고 당기는 형태의 목공 기계는 제가 흔히 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이제 천천히 밀고 하는 이런 경우는 수압대패인 경우에 천천히 미는데 그 작업자가 한쪽에서 계속 밀면서 그것도 작업을 하지, 한 사람 한쪽에서 밀고 한쪽에서 당기고, 이런 형태 자체를 제가 잘 본 적이 없고, 정답이 이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렇게 이해를 하고 나머지 문항들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장부 크기를 조정할 때는 전원을 끄고 톱날이 멈춘 후에 조정한다.
이건 상식적으로 당연하죠. 4번, 기계 사용 시 장갑 착용을 피한다. 이거는 거의 대부분의 목공기계를 사용을 할 때 꼭 선생님들이 장갑을 벗도록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이제 그 기계에 말려 들어가는 거를 주의해야 되기 때문에 모든 작업들을 할 때 장갑을 벗어라. 그리고 살짝 뭐 이렇게 다치거나 하더라도 장갑 없이 주의를 하고 하는 게 낫지, 그거에 끌려서 가는 거를 주의하라 라는 그런 측면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여성분들도 긴 머리인 경우에는 그건 적절하게 묶어서 묶거나 모자를 쓰고 그렇도록 하라라는 게 이제 안전교육 시간에 알려줍니다. 그래서 일단 송제, 뭐 당길 때 이 표현이고요. 장부 기계는 그 둥근톱 형태로 되어 있는 장부 기계들이 좀 있더라고요. 사축이나 이런 것들 제가 사용은 못 해봤지만 확인했을 때는 2번이 정답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40번. 다음 접착제 중 내수성이 가장 우수한 것은? 내수성이 우수한 접착제에 대한 문제가 이 문제 말고도 또 다른 형태의 문제들이 또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문제는 내수성, 그러면 뭐다라고 이게 답을 외우시지 마시고, 요거는 특정하게 1, 2, 3, 4, 4개의 문항 중에 그나마 내수성이 좋다라는 것을 고르셔야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답은 요소수지 접착제고요. 일반적으로 이제 그 접착제 내수성 문제는 네조르시스놀 수지가 가장 내수성이 좋고, 그 다음에 페놀 수지, 그 다음에 요소 수지, 그 다음에 악교 수지 순이다 라는 정도 기억을 하시고, 이 문제에서는 요소 수지가 정답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41번, 손미리 대패 사용 시에 주의해야 될 사항으로 틀린 것은? 그러니까 이 손미리 대패는 손으로 미는 대패, 수압 대패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손대패와 손미리 대패는 다르고요. 손대패는 당연히 이제 수동으로 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아는 그런 대패가 손대패고, 손미리 대패는 일반적으로 수압 대패라고 하는 손으로 밀되 그 기계로 가공이 되는 그런 대패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 수압 대패의 용도는 아랫면에 그 수평을 잡아주는, 한쪽의 기준면의 수평을 잡아준다, 그게 목적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고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기계 사용 시 장갑을 착용하지 않는다. 마찬가지죠. 앞에서 얘기했던 대로 어떤 목공기계든 장갑을 착용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건 맞는 답이고요. 목재의 마구리면을 가공할 때는 신속하게 가공한다. 이게 그 목재의 마구리면은 결이 다르기 때문에 이 대패가 잘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잘 되지도 않는 면을 가공을 하면서 서둘러서 가공을 하면 잘 안 되겠죠. 그래서 이게 답이고요. 300mm 이하의 작은 부재는 가공하지 않는다. 요 미리수가 이게 조금 그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당연히 이제 너무 작은 부재는 안전사고가 날 수가 있으니까 가공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요 300mm다라고 하는 요 부분은 약간씩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일단은 정답은 2번으로 하고, 앞 테이블을 많이 내려서 무리하게 깎지 않는다. 이 날을 얼마나 빼냐 높이냐에 대한 그 일반 손대패에서의 기능이 수압대패에서는 앞 테이블을 얼마나 내리냐, 많이 내리면 이제 그 날이 많이 나오는 그런 효과가 나기 때문에 무리해서 깎아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정답을 2번으로 하고요. 42번 무늬목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 무늬목은 악교만으로 붙이지 않습니다. 일반 목공 풀로도 당연히 붙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이 무늬목을 붙일 때 주의사항이다. 대칭이 되도록 붙여야 이쁘겠죠. 그리고 그걸 맞추기 위해서는 두 장을 겹치고 중간을 자르고요. 그리고 찢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주의를 해야 합니다. 43번. 톱질할 때 톱이 목재에 끼는 원인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은 우선 이제 톱질할 때 날 어김이 부족하면 톱이 낍니다. 톱의 날 어김이라는 것은 결국은 톱밥을 빼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날 어김이 적으면 목재가 낄 수 있죠. 1번은 맞는 답이고요. 2번에 목재에 수분이 많다. 수분이 많으면 그 톱밥도 잘 배출이 되지 않겠죠. 같은 원리로 2번도 목재가 끼는 원인입니다. 그 다음에 3번 자를 부분이 경사로 되어 있다. 자를 부분이 경사로 되어 있는 부재들은 많이 있어요. 그때마다 특별히 목재가 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답이 되겠고요. 4번 톱이 먹줄 밖으로 이탈되어 있다. 톱이 먹줄 밖으로 이탈됐다고 해서 목재가 끼냐?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문제 중에 이 문항이 맞는 것은 다른 쪽에 이제 톱질을 끼는 원인에 대한 것들이 나올 때 1번, 2번 당연히 들어가고 4번도 해당이 됩니다. 다만 이제 그것을 설명을 할 때 앞부분이 좀 빠져 있는데 톱에 무리한 힘을 가하여 톱이 먹줄 밖으로 이탈됐을 때 톱이 끼인다.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너무 앞부분을 이제 빼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그런 개념에서 그렇게 하고요. 또 한 가지 이제 끼는 원인은 톱을 당길 때 힘을 주지 않고 밀 때 힘을 주면 이게 방향이 틀리면서 끼인다. 이런 말도 있어요. 그래서 그건 참고로 보시고 일단 정답이 자를 부분이 경사가 되어 있다고 해서 특별히 끼진 않는다.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44번. 띠톱의 안전수칙으로 틀린 것은? 하나하나 살펴보죠. 1번, 기계를 작동시키기 전에 톱날의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 좋은 얘기죠. 어떤 기계를 작동하기 전에 톱날이든 뭐든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니까 상식적으로 맞는 말 같고, 2번, 곡선 가공 시 무리하게 힘을 가하지 않고 천천히 밀어준다. 무리한 힘을 가하라 라고 하는 안전수칙은 없습니다. 그래서 2번도 당연히 맞는 말이고요. 3번, 기계 사용 중 사용자 오른쪽에 사람이 서지 않도록 한다. 이건 좀 잘 이해가 안 가죠. 왜 특별히 오른쪽일까? 일단 넘어가고요. 4번, 톱날의 긴장 상태를 확인하여 팽팽하면 약간 헐겁게 핸들을 조정을 한다. 띠톱은 항상 팽팽해야 합니다. 그래서 헐거우면 조정을 해서 팽팽하게 조절을 해야지 되는 게 띠톱의 사용 수칙이고요. 요거는 그걸 반대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요게 정답이 되겠고, 3번에 해당되는 경우는 띠톱으로 이제 가공을 하는 경우에 띠톱날이 끊어질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회전력에 의해서 부재가 오른쪽으로 튀기가 쉽답니다. 그래서 사용 중에 오른쪽에 만일에 끊어질 때를 대비해서 사람이 서지 않도록 한다가 주의사항 띠톱의 사용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요. 45번 장부 맞춤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가장 흔히 사용하는 튼튼한 맞춤으로 가구 공작, 창호 공작 등에 널리 쓰인다. 장부 맞춤으로 가구 공작을 하죠. 그래서 1번은 맞는 말이고요. 2번 빛 장부 맞춤은 가구 서랍용 맞춤에 쓰인다. 우선 빛 장부 맞춤이 뭔지를 알아야겠죠. 장부 맞춤 중에 이게 모습을 이제 좀 한번 또 검색을 하셔서 살펴보셔야지 되는데, 장부가 이제 경사지게 되어 있어서
경사지기에 있어서 그런 형태로 이제 맞추는 장부를 빗장부 맞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서랍용 맞춤은 뭐 서랍용으로 일반적으로 맞출 때 남김 주먹장 맞춤을 사용한다라고 하는 다른 그 기출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그걸 기억을 해 주시고, 만약에 이제 그 문제가 나오면 서랍의 앞널과 옆널을 맞출 때는 남김 주먹장이다. 요것도 또 그거에 맞춰서 이게 빗장부 맞춤이 서랍용 맞춤에 쓰인다가 틀린다고 일단은 하고요. 3번에 턱 장부 맞춤은 장부가 계단으로 된 것으로 계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다른 그 제작한 곳도 한번 제가 그 있는 콘텐츠도 한번 보시고 턱 장부 맞춤에 대해서 나오는데 토대나 창호 등 모서리에 쓰입니다. 그리고 4번 네다지 장부 맞춤은 꿰뚫어 나온 장부에 메뚜기나 쐐기를 박아서 보강한다. 여기서 이제 뭐 메뚜기도 쐐기 같이 생긴 거의 일종이고요. 그걸로 쐐기를 박아서 장부를 좀 더 튼튼히 한다. 튼튼히 보강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이게 맞는 말입니다. 그리고 메뚜기가 있고, 메뚜기 장부라는 게 또 별도로 있어요. 메뚜기 장부는 그 생긴 게 이제 각진 숟가락? 저는 그렇게 보이는데, 이제 그게 옛날 사람들 이 보기에는 메뚜기 머리처럼 생겼다라고 해서 그거를 이제 메뚜기 장부라고 하고요. 메뚜기 장부가 아니라 그 장부의 쐐기와 같이 메뚜기라는 이름의 그런 쐐기와 비슷한 그런 것도 사용이 됩니다. 46번 가구 제작용 치수 측정 공구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치수면 자죠. 뭐 자의 종류들이 4가지가 나와 있는데 이 중에서 자유자는 물매를 그리는 게 본연의 용도고, 자유자의 요즘 그 치수가 새겨져 있는 자유자도 있지만 치수가 아예 없는 그냥 민자 자유자도 많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치수가 있는 것도 하나 있고 치수가 없는 자유자도 있는데, 그거는 없는 치수가 적혀 있지 않다는 거는 치수를 측정하는 용도가 아니다. 각도를 그리고 물매를 그리는 용도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자유자입니다. 47번 목공 기계를 사용하여 부재를 가공하는 순서는 쭉 나와 있고요. 일반적으로 이제 이 중에서 먼저 살펴야지 될 건 손미리 대패, 수압 대패와 이제 자동 대패의 순서를 이해를 하셔야지 되겠고요.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손미리 대패는 수압 대패라고 하고 한쪽 면의 기준을 잡는 용도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고요. 그걸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자동 대패로 두께를 조절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손미리 대패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자동 대패를 한다라고 보시고, 나머지 이제 둥근 톱으로 재단을 하고 마름질을 한다라고 이해를 하고 가끌기로 장부나 다른 필요한 가공을 한다라고 봐서 정답은 4번이겠습니다. 4번이 해당되는 정답이고요. 이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손미리 대패와 자동 대패의 순서는 눈에 익혀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48번 장부 맞춤에 먹줄치기 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1번 먹줄 넣을 부재가 많을 경우에 여러 부재를 일시에 넣도록 한다. 이렇게 하면 오차가 적어지겠죠. 이거 맞는 답이고요. 2번 장부용 금무게와 장부 구멍용 금무게는 별도로 준비를 한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같은 작업을 반복을 할 때 금무게를 조절하는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여러 개의 금무게를 사용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실기 시험을 볼 때도 금무게가 좀 많이 갖고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어떤 거는 18mm로 딱 정해져 있고 어떤 거는 6mm로 딱 정해져 있고, 조절이 가능하지만 그 시간도 아끼고 그거에 대한 오차를 좀 줄이기 위해서
그 무게를 여러 개를 두고 반복해서 사용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특별히 이 경우는 장부용이다, 장부 구멍용이다, 이렇게 해서 준비하는 건 아닌 걸로 그렇게 해서 이걸 정답으로 고르겠습니다. 3번에 부재의 재축 방향으로 신먹금을 친다. 이거는 이 용어 자체, 말뜻을 좀 제가 보면서 이해하기가 상당히 좀 힘들었어요. 그래서, 부재의 재축 방향이 어느 쪽을 도대체 부재의 재축 방향이라고 하는 것인가 라고 하고, 신먹금은 먹금을 좀 진하게, 깊이 넣는 먹금을 신먹금이라고 하는데, 우선은 부재의 재축 방향이라고 하면, 건물의 기둥이라고 보면 그 기둥의 세로 방향이 부재의 축 방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규정된 정의는 부재의 중심점, 단면의 중심점을 잡아서 그 중심점에 연결된 선이 재축 방향이다라는 그런 정의도 있는데, 그 정의를 또 들어도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연필인 경우에는 연필의 단면을 걷을 때 연필 심이 나오겠죠. 그 심들이 쭉 이어진 게, 연필의 심이 되겠고요. 그래서 연필이면 그 연필 심이 있는 방향이 재축 방향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어떤 각재의 세로 방향, 재축 방향이다라고 한다면 그 방향에 왜 꼭 신먹금을 쳐야지 되는가? 선생님한테 배운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좀 고민이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나무 결 방향이니까 그쪽으로 같이 내리다 보면 잘 안 보여서 좀 진하게 치나? 저는 그냥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4번에 장부 구무개를 사용하는 경우에 자판은 항상 기준면에 대고 줄을 긋는다. 이 뜻은 뭐냐 하면 꼭 장부 구무개가 아니더라도 구무개는 자판과 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좀 넓적한 기준면에 붙이는 면을 자판이라고 그렇게 명칭을 하고, 눈금이 있거나 아니면 칼이 달려있는 기다랗게 자판 사이를 꿰뚫은 부분을 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꼭 장부 구무개가 아니더라도 구무개는 자판을 기준면에다 대고 그렇게 줄을 긋는 거죠. 그래서 1번, 3번, 4번에 대한 이해를 하고 정답은 2번, 특별히 장부 구멍용으로 별도로 준비할 필요는 없다. 근데 경험상 구무개가 많아서 나쁠 건 없으나 이 문제에선 이렇게 고르자. 49번, 마구리면에 판재를 대고 못을 박을 때 못의 길이는 판재 두께의 몇 배 정도가 가장 적당한가? 이것도 유사한 기출문제들이 있는데 그거하고 또 이거의 정답이 틀려요. 그래서 이 경우는 3배에서 3.5배 이게 정답이 되겠고요. 유사한 문제가 또 나왔을 때는 그때 정답은 2.5배에서 3배로 되어 있는 유사 기출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한 3배 정도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50번, 매우 작은 구멍을 뚫는데 적합한 송곳은, 이것은 네모 송곳입니다. 네모 송곳이 이제 송곳날이 네모뿔 모양으로 이제 그렇게 나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이제 작은 구멍을 뚫을 때 네모 송곳을 쓴다라고 이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51번 각끌기에서 장부 구멍의 깊이를 조절하는 장치는 우리가 이제 장부 구멍을 가공을 하거나 할 때 부재를 각끌기에 옆으로 뉘어놓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부 구멍의 깊이를 조정하는 문제가 나오기도 하고, 길이를 묻는 경우도 있고, 폭, 너비를 구하는 문제들도 나와요. 그래서 유사 문제들이 그렇게 나올 때
요것들을 선택을 하실 수가 있어야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옆으로 뉘었다라는 관점으로 보시고, 우선은 길이는 좌우 핸들로 조절을 한다. 그 다음에 너비, 폭, 가로폭은 전후로 한다. 그리고 이제 깊이라고 조정하는 것은 상하로 한다. 그렇게 우선은 컨셉을 잡으시고 유사 문제를 접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경우는 깊이라고 했으니까 상하 이동 장치로 하겠습니다. 52번 사계 맞춤 서랍 만들기 조립 과정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우선 부재의 맞춤 부위에는 접착제를 바릅니다. 그리고 마주보는 대각의 길이를 측정 확인합니다. 이 경우는 이 직각이 맞는지를 확인하는 방법 중에 유용한 방법이 되겠죠. 3번 서랍 조립에서는 직각을 정확히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뭐 서랍뿐만 아니라 가구를 조립하는 데 있어서 직각이 되어야지 될 것들에 대해서 직각을 맞추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4번 맞춤 틈새 부위에 눈매움이 될 수 있도록 바깥으로 흘러나오는 접착제는 4시간 후 제거한다. 이게 틀린 답입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바이스나 이런 걸로 물려서 당연히 이제 바른 접착제가 밖으로 흘러나오는 즉시 제거를 해야지, 시간이 지나면 굳어서 제거가 안 됩니다. 그리고 눈매움이라는 건 우리 실기에서는 눈매움을 못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제 가구 제작에서 눈매움을 할 때는 접착제와 부재에서 나온 톱밥을 섞어서 그 사이를 메꾸는 게 눈매움이지, 흘러나오는 접착제를 방치함으로 해서 눈매움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이건 좀 쉬운 문제다. 그나마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53번 악교 접합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1번 이중으로 된 악교솥에 넣고 50도 정도의 더운 물에 녹여서 쓴다. 이것도 이제 50도, 60도 약간씩의 차이는 있는데, 이 정도의 온도에서 중탕 형태로 악교를 녹입니다. 그래서 1번은 맞는 답이 되겠고요. 2번 악교 두께를 0.06 정도로 얇게 바른다. 요거는 악교를 이렇게 바른다는 건 제가 문구를 찾아보질 못했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접착제를 바르는 그러한 내용에 대한 기술에 한 0.06 정도로 얇게 바른다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건 맞는다고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악교는 빨리 굳는 성질이 있다. 악교로 이제 접착을 하고 바이스나 이런 걸로 물리고 한 12시간 정도가 이제 지나야 된다. 일반적으로 그래요. 그래서 이제 악교를 써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문구로 보면 조금 혼선이 오는데, 악교가 또 일찍 온도에 따라서 더운 물로 녹인 다음에 이제 온도가 내려가면 또 빨리 굳기 때문에 다시 재가열해서 다시 녹여서 쓰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또 악교가 굳기 전에 빨리 이제 신속하게 작업을 해야지 된다라고 하는 내용도 있어서 요것도 일단은 맞는 걸로 그렇게 보시고요. 4번에 이제 나와 있는 정답은 이제 4번인데요. 녹인 악교액은 점성이 작다. 원래 액체로 되어 있으면 이 점성이라는 게 묵다 아니면 질다, 이런 개념의 문제인지 아니면 이 접착력에 대한 점성이라는 건지, 저는 좀 그것도 좀 혼선이 가는데, 일단은 작아야지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제가 명확하게 제가 확인하지 못했고요. 악취가 없는 것을 사용한다. 이거는 맞는 답입니다. 이제 악교에서 악취가 난다는 것은 결국은 부패를 했다는 얘기인데, 부패한 악교는 재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악교라는 거는 동물성 젤라틴 성질의 접합제이기 때문에
특유의 냄새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미너브레플로만 알지만 악교를 뭐 한약재로도 먹고 또 어떤 경우는 그 동양화나 그 절이나 전통 가옥에 그런 단청을 하거나 이런 때 이제 착색제로 악교를 또 쓰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이런 일반적으로 저희가 잘 쓰지 않는데 전통적인 내용으로 해서 악교 문제가 이거 말고도 많이 나와서 좀 혼선이 있는데요. 그리고 일단 답이 4번이라고 하니 일단은 고르고 이제 뭐 대세에 영향이 없으니까 넘어가는 것도 방법이겠는데, 일단 악취가 없는 거를 사용하는 게 틀리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답은 4번으로 하고 점성이 커야지 된다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요. 문제도 악취가 뭐 나는 걸 사용한다, 그래서 틀렸다, 이렇게 한번 바꾸죠. 그래서 그래야 좀 될 것 같아요. 54번. 널 옆을 곱게 대패질하여 서로 맞대어 깔고 널 위에 못질을 하여 만든 쪽매는 서로 맞댄다라고 하는 그런 문구를 좀 기억을 하시고요. 정답은 맞댄 쪽매입니다. 55번. 켜는 톱에 굳은 나무용 끊는 각으로 오른 것은 이제 켜는 톱, 이제 끊는 각, 요 두 가지가 이제, 그리고 이제 특별히 굳은 나무용일 때 좀 다를까, 이런 걸로 해서 좀 고민이 되는데, 일단 켜는 톱이나 자르는 톱이나 끊는 각은 모두 90도라고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90도고, 켜는 날인 경우에 날 끝각이 35도에서 45도에 해당이 되고, 자르는 날은 날 끝각이 60도다 라는 건 참고로 아시고 넘어가도록 하죠. 56번. 문틀 홈의 너비를 넓히는데 사용하는데 가장 적당한 대패는, 이것은 옆대패입니다. 57번. 다음 중 그무개의 종류가 아닌 것은 줄 그무개, 줄을 긋는 그무개라는 말이고요. 우리가 많이 쓰는 그무개입니다. 2번 쪼개기 그무개. 그무개의 용도로 줄도 당연히 긋지만 얇은 판재인 경우는 여러 번 그무개를 거서 그렇게 쪼개기도 합니다. 그런 용도가 있고 그런 용도에 따라서 그냥 쪼개기 그무개도 맞는 답으로 하겠고요. 장부 그무개라는 그무개도 있습니다. 4번 연기 그무개, 이런 그 이름의 그무개는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연기 그무개로 하겠습니다. 58번. 오칠 건조 시 가장 알맞는 습도는 75도에서 80도. 59번. 다음 그림의 화살표는 대패질 방향을 나타낸 것이다. 옳은 것은, 대패질은 이제 순결 방향으로 대패질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 60번. 나비경첩을 부착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계는, 우리가 이제 실기시험을 볼 때 나비경첩, 우아미경첩이라고 불리우는 걸로 그 문을 달아요. 그래서 그때 뭘 쓰냐 하면 뭐 그 끌로 가공을 하기도 하지만 트리머로 가공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트리머나 이제 끌이나 뭐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보기에 보이지가 않아서 일단 나머지 것들을 좀 봐야지 되는데, 다축 보링기는 이제 보링이라는 말이 이제 구멍을 뚫는 건데, 경첩 홈을 파는데 구멍 뚫는 보링기를 사용하지 않고요. 갱립소는 이제 어떤 둥근 톱같이 생긴 그런 형태의 그 목공 기계입니다. 그리고 몰더는 어떤 회전하면서 여러 개의 그 커터를 부착을 해서 측면 절삭하는 그런 목공 기계고요. 이제 우드 밀링은, 이 밀링이라는 말이 이제 그 맷돌이라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회전축으로 돌리면서 이것도 커터로 공작물을 이제 절삭하는데, 우드 밀링이라고 하면 루터나 트리머 같은 목공 기계를 일컫는 말인 것 같아요. 제가 확인한 바는. 그래서 일단 답은 우드 밀링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또 오늘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그렇고, 문제에 대해서 조금 의심이 가거나, 하는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용어에 대한 그러한 문제, 그 다음에 이제 문제 자체에 대한 의심, 그런 것들이 앞으로도 계속 나올 거예요. 근데 그것만 걱정이 돼서 이제 문제를 못 풀고 있으면, 대세 여러 가지로 문제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일단은 기출문제 위주로 가고, 몇몇 하는 것들은 나름의 방법으로 이해를 하고 정답을 맞출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혹시 기회가 있어서 더 만든다면 그러한 형태로 하겠고, 또 다른 의견이나 또 그런 것들이 있으시면 댓글로 그렇게 달아주셔서 어떤 정답이나 이런 것들을 좀 다른 분하고도 좀 공유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